왜 3대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형대수인 딥러닝 강의를 맡은 이상욱입니다. 원래 이건 그 전체 세션에서 3부작으로 기획했던 건데 이번 학기 제가 조금 정식 예정이 없던 계량2 강의를 맡게 되면서 좀 무산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학기 끝나기 전에 학술부에서나마 일부라도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벡터 사이의 각을 어떻게 잴까요? 뭐 2차원에서의 각은 초등학교 때 배웠고 U, V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재면 되는 거죠. 그다음 3차원에서도 배웠어요. 근데 4차원 이상의 공간은 이게 시각화할 수 없잖아요. 그런 공간에서의 두 벡터의 각은 어떻게 잴까요? 더 나아가 함수 공간에서의 각이나 랜덤 변수 공간에서의 각은 어떻게 잴까요? 우리가 흔히 통계에서 n차원에서의 직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각이 정의되어 있어야지 직교인지 아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펑션 스페이스에서의 직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y는 x랑 y는 2의 x승 이런 건 만나지도 않잖아요.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점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함수 사이의 각이 정의되긴 하는 걸까요?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또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더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정윤님 발표에서 어텐션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빨간 부분 보면은 여기 Q 트랜스포즈 WP가 similarity between Q and P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similarity인가요? 이거 왜 안 보이지? 이거 PPT가 잠시만요. 이거 PPT로 다시 들어올게요. 된 거. 삼촌 딜레이가 있구나.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방송사고가 잠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을 보면은 요게 Q와 P 사이의 similarity를 계산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왜 similarity일까요? 그래서 이런 대답들을 하려면은 먼저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먼저 생각을 할게요. 일단 여기 위에 단위원이죠. U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 사이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가 0에 가까우면 코사인 세타는 1에 가깝겠죠. 그리고 세타가 만약에 90도에 가까우면 코사인 세타는 0에 가까울 거예요. 뭐 V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또 V의 방향이 거의 반대라면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으로 두 벡터가 얼마나 시밀러한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1에 가깝고 두 벡터가 멀면 멀수록 방향이 반대일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너 프로덕트랑 동일해요. U와 V의 그 이너 프로덕트를 구해보면 이게 실제로 두 개 일치할 때 1이죠. 그리고 두 개가 직교할 때는 0이 나오고요. 그다음 두 개가 반대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이너 프로덕트가 다 프로덕트가 이런 식으로 그 아이덴티티를 갖는다는 걸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단위원 위에서는 얘가 1이고 얘도 1이니까 코사인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와 코사인이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코사인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당연히 이너 프로덕트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고요. 그래서 코사인이 그 두 개가 얼마나 시밀러한지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벡터의 내적 또한 두 벡터가 얼마나 시밀러한지를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다 말했던 내적은 위에서 나왔던 내적은 다 프로덕트라는 개념이에요. 그 내적의 일종이에요. 뭐 유클리드 내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무튼 내적은 좀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내적의 정확한 그 정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예요. 파지티브 데피니시랑 뭐 x, y를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리니어한 성질이 성립하는 그러한 애들을 모두 이런 애들 뭉뚱그려서 다 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꺽쇠 괄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다루던 유클리디안 이너 프로덕트는 이런 세 가지 성질을 만족시키는 내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내적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그 각을 정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모든 이너 프로덕트는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이거 놈은 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주면은 얘네들을 분모로 나눠줄게요. 분모로 보내주면은 코사인은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다 아크 코사인을 양쪽에 해주면은 각도는 이러한 것이 이런 아크 코사인 안에 들어와 있는 형태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각이 먼저 정의된 다음에 뭐 내적 이런 걸 정의했었는데 우리가 배운 바로는 그 다음에 각이 정의된 다음에 코사인을 정의를 했었는데 코사인과 내적을 이용해서 각을 거꾸로 정의를 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2, 3차원에서는 뭐 각도가 너무 직관적으로 잘 정의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정의해도 큰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n차원이나 혹은 그 이상의 앱스트랙 그 추상적인 공간에서는 내적이 훨씬 더 잘 정의가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도 일반적인 공간에서 다 정의가 되고 이걸 이용해서 각을 정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통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러한 반직관적인 저기를 되게 많이 보실 수 있고 이게 추상화, 일반화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각이 정의되었으니 두 벡터가 직교한다는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직교한다는 거는 두 개 사이의 각이 90도라는 거죠. 근데 이 90도라는 거는 요 각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보면은 내적이 0이란 거랑 같아요. 그래서 U랑 V가 직교한다는 거는 그냥 내적이 0이다 라는 걸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각을 먼저 정의하지 않고 내적이 0인 걸로 오소고날리티를 정의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를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매트릭스 버전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UV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이덴티티는 곱하나 만하니까 여기 중간에 아이덴티티를 곱해줘도 같겠죠. 그리고 아이덴티티는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고 그 안에 1들이 뭐 n개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i개 있다고 뭐 n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1i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러한 꼴로 생긴 애들은 전부 다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를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각원소가 다 1이 아니면 어떨까요? 그래서 ci가 0보다 클 때 그 대각 원소들을 C1부터 CN까지 갖는 그러한 대각 행렬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U1, UN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고 V1, VN 이런 꼴이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의된 얘도 이너 프로덕트의 세 가지 조건들을 전부 다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내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사실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좌표가 같은 애들끼리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사실 1이라는 가중치가 더해져 있는, 그러니까 가중치가 전부 다 같게 더하는 거랑 동일한데 얘는 가중치를 조금 좌표마다 다르게 준 그러한 가중평균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각행렬 말고 조금 더 일반화할 수는 없을까요? 사실 가능합니다. W가 positive definite일 때, 물론 시메트릭이겠죠 당연히. 시메트릭 positive definite일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도 얘가 이너 프로덕트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뭐 시그마 꼴로 쓰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뭐 좌표끼리 더해주는 건데 같은 좌표끼리 더해주는 건 아니고 뭐 가중치를 조금 다르게 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일반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Q2에 대한 답변은 이래요. 그러니까 왜 요게
Q와 P 사이의 similarity를 나타내냐? 왜냐면은 얘가 이러한 내적으로 쓸 수가 있고 이러한 내적은 코사인에다가 무언가가 곱해진 꼴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코사인 similarity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unnormalized cosine similarity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Q와 P 사이에 일종의 코사인 시뮬러리티, 일종의 시뮬러리티를 구하는 뭐 메저 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함수 버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방학 때 풀이에 대한 발표를 할 때 그 시그마를 극한으로 보내면은 그 뭐가 된다고 했죠? 그죠? 이러한 인테그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애들을 극한으로 보내면 이런 인테그랄이 되듯이 얘도 시그마를 쭉 극한으로 보내다 보면은 이런 함수꼴이 돼, 그 인테그랄 꼴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인테그랄로 정의된 내적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정의된 내적이 이렇게 정의된 꼴이 우리 내적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이거 체크되고 이거 되고 돼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이너 프로덕트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Q1에 대한 부분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펑션들을 모아놓은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두 펑션 사이에 각을 정의를 할까요? 우리 코사인 뭐 각도를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내적을 이용해서. 근데 여기서 요 내적이 이런 인테그랄 폼이니까 인테그랄 폼 이렇게 풀었으면 되게 복잡하긴 한데 인테그랄 하면 일단은 뭐 상수죠. 그 다음에 요것도 상수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상수고 상수 안에 상수를 아크 코사인으로 집어 넣어주면 아크 코사인 안에 집어 넣어주면 뭔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각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함수가 오소곤할하다는 거는 이렇게 정의된 적분이 0이 나오면 오소곤할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함수가 직교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현학적인 탁상 공론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사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수치 해석이나 혹은 과학계산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빠르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우리가 이러한 폴리노미얼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오소고날한 폴리노미얼들을 이용하는 게 직교하는 폴리노미얼들을 이용하는 게 계산이 매우 빨라져요. 얘네들은 오소고날하지 않은데 얘네들은 예를 들어 아까 펑션으로 정의된 내적에 의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곱하기 t dt는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곱하기 3t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dt도 0이 나오고요. 얘네 둘 계산을 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 곱하기 3t제곱 마이너스 1, 2 dt도 0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직교하는 애들이고요. 이러한 애들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컴퓨터에서 매우 유용하게 매우 계산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적분으로 정의된 내적의 형태로 정의된 애들이 많아요. 컨볼루션이나 라플라스 혹은 프리에 트랜스폼 같은 애들도 전부 다 적분의 형태로 정의된 내적이에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내적으로 쓸 수 있고 프리에 트랜스폼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우리 힐버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안경 쓴 샹크스처럼 생긴 이 아저씨는 힐버트라고 불리는데요. 이 아저씨의 이름을 따서 힐버트 스페이스 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적이 잘 정의되고 또 극한이 또 잘 정의되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얘네들은 사실 RN을 일반화한 애들이거든요.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유용한 공간이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힐버트 스페이스 안에서는 그 내적이 잘 정의되니까 우리 내적을 이용해서 각도를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도를 정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직교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했던 혹은 RN에서 다뤘던 대부분의 각도 관련된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힐버트 스페이스 안에서의 뭐 오소고날 베이시스, 오소노멀 베이시스, 오소고날 디컴포지션, 익스펜션, 오소고날 프로젝션, 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뭐 스펙트럴 티오리나 피타고라스 정리, 뭐 코시-슈바르츠 이니퀄리티 이런 얘기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함수들로 정의된 그런 힐버트 스페이스 안에서 이러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있는 겁니다. 언제? 얘네들이 직교할 때. 즉 내적이 0일 때. 혹은 코시-슈발츠 이니퀄리티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전부 다 성립해요. 그리고 또 힐버트 스페이스에서는 리치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리가 성립을 하는데요. 이는 모든 연속이면서 선형인 함수가 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룬 대부분의 함수는 연속이죠. 연속 아닌 건 다루기 힘들어요. 그리고 리니어한 애들은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다루기가 쉬우면서 유용한 매우 좋은 애들은 싹 다 이너 프로덕트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통계를 하지 수학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랜덤 베리어블을 전부 다 모아놓은 공간이 힐버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가면은 힐버트 스페이스를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심지어 익스펙테이션조차도 여기 내적으로 정의를 해요. 추상적인 공간에서는 우리가 했던 대로 뭐 적분 이런 거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공간이 많고 어려운 때가 많고, 그래서 일반적인 힐버트 스페이스 안에서의 기대값을 내적을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MGF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방학 때 했던 프리의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는 사실 라플라스고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아까 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MGF도 사실상 내적이고, 우리 방학 때 기초 인공지능 수업 들으신 분들 있죠? 상준이가 진행했던 거기 머신러닝 스터디 기초 인공지능 맞나? 기초도 머신러닝 기초? 하여튼 거기에서 그 스무딩 스플라인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 ISLR 교재로 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코스트 펑션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죠. 근데 사실 얘도 내적이에요. G2'과 G2'을 적분으로 정의한 내적이고요. 얘도 내적이에요. y-g, y-g를 얘는 유클리디안 그 Rn에서의 내적, 그러니까 두 개 서로 다른 내적이긴 한데 어쨌든 둘 다 내적이에요. 내적골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우 교수님의 함수적 데이터 분석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펑셔널 PCA라는 걸 하는데 여기도 전부 다 내적으로, 적분으로 정의된 내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V가 1인 애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C hat, V hat. 이거는 V hat이 1인 애들. 그 다음에 센트럴 리밋 티어럼조차도 사실 내적이 안에서 들어가요. 그 앱스트랙트하게 나가게 되면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통입 때부터 배웠던 코베리언스가 사실은 내적입니다. 코베리언스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만족시키거든요. 코베리언스, 자기 자신과의 코베리언스는 이거 베리언스죠. 그리고 얘가 그 x가 0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뭐지? 네, 왜요? 네. 어떻게 보지? 잠시만요. 펑셔널은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했는데 네, 사실은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펑션이에요. 펑셔널이죠. 펑셔널은 간단히 말하면 Rn에서 R로 가른 그런 함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뭐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R로 가른 그런 펑션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놈 같은 경우가 펑셔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놈은 Rn에서 R로 보내주는 함수죠. 예를 들어 V란 Rn 위에 있는 V라는 애를 절대값을 씌우면 실수가 되잖아요. 이러한 애들을 펑셔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네. 어디까지 했지? 코베리언스. 네. 어쨌든 얘 자기 자신과의 코베리언스는 베리언스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그 확률 변수인 이상,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뭐 x가 그
어쨌든 이상한 애들이 아닌 이상 베리언스는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x, y 바꿔줘도 여전히 그 같은 값이 나오죠. 그다음 코베리언스 리니어리티 성립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는 사실 코베리언스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Q1의 랜덤 베리어블 버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랜덤 베리어블 사이의 각도를 어떻게 잴까요? 자, 일단은 그 코사인을 먼저 볼게요. 그 코베리언스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된 그 코사인 각도를 생각할 때 요런 아이덴티티가 성립한다고 했었죠. 얘는 코베리언스 그대로 풀어주고 얘는 자기 자신과의 코베리언스니까 베리언스고 베리언스 위에 스퀘어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시그마 x죠.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y고요. 그래서 코베리언스를 각각의 x, y에 각각의 뭐지? 시그마 시그마로 나눠주면 그거 코릴레이션이죠. 그래서 사실 x, y의 코릴레이션은 이 x, y 사이의 각도의 코사인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 각도는 코릴레이션을 뭐 아크 코사인에다 넣어준 애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오소고널하다라는 얘기는 x, y가 0이란 얘기고 이거는 코베리언스가 0이란 얘기랑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 회기 듣다 보시면은 오소고널리티 컨디션이라는 조건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소고널리티 컨디션은 이러한 애들이거든요. x 변수와 오차항과 곱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은 0이 된다. 혹은 코베리언스가 0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왜 오소고날이라는 단어가 붙었냐라는 거 이해하시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내적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내적이 0이니까 오소고날 한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건 레퍼런스고요. 네.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없나요? 없으면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이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진행할 논문은 매우 유명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논문이고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나왔는데 2017년인가 16년에 나왔는데 이제 엄청나게 갠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약간 혁명적인 논문이었죠. 그래서 일단 목차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모델인지 설명드릴 거고 근데 아마 이제 CS231은 그 강의를 다 들으셨을 테니까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논문에 나와 있는 수식들을 이제 좀 중심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아이디어 자체는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안쪽에 수식들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나마 걔네 과제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엄청 예전 아니지만 그 뒤로 뭐 걔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이 챌린지에 대해서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겠죠. 네. 먼저 그래서 갠이 뭔가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구분부터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닙스라는 그 머신러닝 국제학회에서 2016년에 얀 르쿤 교수님이 보여주신 사진인데 그래서 머신러닝을 세 가지로 나누셨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퓨어 reinforcement learning이니까 이게 강화학습이겠죠. 이거는 케이크의 체리 같은 존재로 그러니까 엄청 뭐 이그젬플이 작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크의 아이싱 같은 존재가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슈퍼바이저 러닝은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에 대한 y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라벨링을 하려면 사람의 노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데이터를 구하는 데 있어서 보틀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케이크에 해당하는 부분이 unsupervised learning인데 이제 이거는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라고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차원이 막 256 곱하기 256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차원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unsupervised learning은 latent variable을 잘 학습하는 걸로 기결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K-means clustering이나 뭐 이거의 continuous 버전이 EM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분야에 Variational autoencoder나 GAN 같은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개는 여기 unsupervised learning에 속한다는 점을 다들 기억해 주시고요. 뭐 다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GAN이랑 이제 Variational autoencoder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그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닙스 그 2016 겐 튜토리얼에 이안 구펠로 교수님인가가 올려주신 건데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여기 있으면 이제 여기 MSE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게 여기 VA가 예측하는 그러니까 복원된 이미지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기 겐을 통해서 예측된 이미지는 되게 VA로 복원된 이미지보다 되게 샤프하죠. 근데 VA로 이제 복원된 이미지는 좀 약간 블러리한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보시면 이게 VA의 로스 펑션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거를 approximate posteriora고 하죠. 그리고 이거를 prior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 분포의 차이가 하나의 그 곡성 요소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포스테리어가 그냥 데이터 자체를 학습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프라이어가 너무 다르지 않게 레귤러라이징을 해주는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이 리컨스트럭션 로스인데 이제 G를 가지고 그러니까 히든이나 레이턴트 베리어블 G를 가지고 X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로그 라이클리후드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로그 라이클리후드 이게 그 회귀 분석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회귀 분석 하시면은 민 스퀘어드 로스를 최소화하시는데 잠시만요. 여기가 아닌데 잠시만요. 왜 이게 그 회귀 분석이랑 똑같은 거냐면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베타가 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베타 햇을 예측할 때 알금 네, 이렇게 예측을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떤 베타냐면 1부터 n까지 로그 p xi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다들 괜찮으신 거죠? 잠시만요. 네, 다시 들어오셨어요. 네, 이렇게 이게 없죠, 이거. 네, 이렇게 되는 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로그가
이제 로그로 바꿀 수 있잖아요. 왜냐면 로그가 그 모노토닉하게 increasing 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분포, 그러니까 오차 과정에서 y도 노멀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 딱 뭐 복잡한 식 다 제거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로그하니까 없어지고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랑 네, 얘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면 회귀 분석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이거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 베타를 잘 찾아주면 좋은데 사실은 그냥 순서가 약간 이상하네요. predicted 된 y가 얘랑 이제 비슷하게 베타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이제 y 지금은 x가 y인 거죠. 그냥 이 약간 평균 값으로 다 예측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블러리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VA에 대한 한계점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걔는 이걸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llustrated GAN인데 이안 구펠로 교수님이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를 그 폴리스 경찰에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지표 미저범에 이제 비유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얘는 점점 잘 만들고 얘는 그거를 잘 구별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를 적재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둘의 능력이 이제 제일 옵티멀하게 맥시마이즈 되는 걸 기대하는 거죠. 뭐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약간 얘에 더 관심이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더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CS231은 그 강의 슬라이드를 그대로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보면 일단 랜덤 노이즈 G를 줘요. 랜은 노멀 분포를 따르고 뭐 대부분 0이나 1로 넣겠죠.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랜덤 노이즈를 받고 제너레이터 네트워크가 얘를 이제 여기 이 X 공간으로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랜덤한 입력이 와도 그럴듯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그래서 얘가 페이크고 얘가 리얼이라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는 얘네가 이제 진짜일 가능성을 이제 예측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어드버서리얼하게 트레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겐이 작동하는지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수식을 하나하나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티브 펑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미니맥스 프로블럼이죠. 근데 저도 뭐 게임 이론을 듣고 뭐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일단 이게 뭐 되게 복잡하고 최적화하기 어려운 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의 얕은 지식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D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좋은 D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 X가 이 데이터에서 나왔을 때는 이 DX가 뭐냐면요. 진짜 데이터일 확률이에요. 진짜 이미지일 확률. 이걸 높게 예측해야겠죠. 근데 비해서 여기는 이제 그 랜덤 노이즈죠. 여기서 와서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는 이제 낮게 예측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D 입장에서는 맥시마이즈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G 입장에서는 얘를 속여야 되잖아요. D를 속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G 입장에서는 이게 커져야겠죠. 근데 이게 커지면 이 전체가 작아지니까 미니마이즈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문제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가 지금 이 함수의 이름을 안 써놨는데 이게 y는 로그 1-d g 이런 함수예요. 근데 지금 네,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얘를 되게 맥시마이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게
낮죠.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학습을 이제 빡세게 해야 되는데 그라디언트가 낮잖아요. 그래서 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느리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이제 제너레이터가 꽤나 학습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그 가짜로 생성된 이미지를 진짜로 생성될 확률이 진짜 1이라고 할 정도로 헷갈리고 있는데 그레디언트가 되게 높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막상 학습을 할 때는 이거를 비용 함수를 바꾸어서 하는데 먼저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그럼 이제 볼게요. 이게 이제 배치 단위로 학습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 해주고 K 스텝 동안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 해주는데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를 업데이트 해주는데 아까 제가 말한 그 부분 그것 때문에 학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스토캐스틱 어센트 잠시만요. 네, 스토캐스틱 디센트죠. 네, 맞나요? 잠시만요. 네, 스토캐스틱 디센트고 이렇게 바꿔서 스토캐스틱 그 그라디언트 에센트로 네, 바꿔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먼저 첫 번째 제너레이터가 이제 여기 그러니까 G가 이게 G가 노멀 분포를 따르니까 어디서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매핑이 됐어요. 근데 이쪽으로 매핑이 되면 안 되죠. 이쪽으로 돼야겠죠. 이쪽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실제로 이제 진짜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제너레이터가 처음엔 잘 못해서 이쪽으로 매핑을 시켰어요.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에서 나온 애들이 가짜인 애들이니까 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 확률 그래퍼거든요. 여기를 낮추고 여기 부분은 높여야겠죠.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거를 보고 또 제너레이터는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데이터 분포랑 가까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충분하게 학습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데이터의 분포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이게 0.5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줘도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찍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너무 완벽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디자이러블한 상황에서는요. 실제로는 걔를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과정이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론적인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글로벌 옵티멀리티라는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proposition 1에 보면은 G가 fix 돼 있을 때 optimal discriminator D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쭉 따라가 보면 되는데 제가 이걸 식을 대충 써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D 입장에서는 G가 fix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트레이닝 프로세스에서도 봤다시피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트레인 시켜주잖아요. 네, 그래서 G를 픽스해 놓고 이제 D 입장에서는 이 식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니까 이 식은 이제 아까 이거랑 똑같죠? 네, 이 식을 그냥 이제 적분의 형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뒤의 식에서 얘를 y라고 이렇게 두면은 y가 어떤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되는 이미지의 분포를 따르겠죠. 그러면 위의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리 통계학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앞에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분을 합칠 수 있는 이유가 논문에 따르면 PG와 PD의 공간이 같으므로 적분을 합칠 수 있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해석학을 안 들어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서 그냥 네,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적분 기호가 이게 적분이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저는 바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X의 공간이 무한 차원이니까. 그래서 어떤 arbitrary X에 대해서 이 적분을 이제 극대화 시켜주려면 얘를 극분 안에 있는 식을 극대화 시켜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은 이제 그냥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극대화하는 D는 그냥 여기서 미분하면은 뭐 로그 미분하면 이거 x분의 1로 들어가고 해서 이걸 만족하는 옵티멀 D가 이런 옵티멀 D의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네. 여기까지 다들 이해 가시는 분, 아니 가시죠? 혹시 질문 있나요? 제가 이게 증명이 엄밀하지 않고 좀 얼렁뚱땅한 거라서. 아,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네. 그래서 이거를 보였죠? 네. 이제 그 다음에 보일 거는 아까 이 부분은 사실 별게 없고 이제 옵티멀 D에 대해서 이 식을 그냥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일 거는 이 글로벌 미니멈의 글로벌 미니멈이 마이너스 로그 4고 이때 PG랑 P 데이터가 같을 때만 이 글로벌 옵티멈이 어치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짚고 나가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일단 여기 입장에서는 D가 지금 그러니까 최적화가 잘 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트레이닝 프로세스에서 봤듯이 D를 먼저 이제 옵티마이즈 해주고 그 다음에 G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D가 옵티마이즈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제 그 목표 함수의 식은 제너레이터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식을 그대로 써준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프로시저 1에서 D가 지금 옵티마이즈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목표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트릭이에요. 그래서 CG는 CG에서 로그 4를 더하고 로그 4를 뺀 거랑 같죠. 네, 그래서 근데 이 마이너스 로그 4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아, 로그를 빼먹었네요. 네, 로그. 네, 로그. 이렇게 쓸 수 있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다시 이렇게 이게 아니라 네, 여기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평균을 적분으로 바꿔준 거죠. 얘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얘랑 그 안에를 이렇게 합쳐준 거고 얘랑 얘를 이렇게 합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EPD 더하기 뭐 PD 네, 이렇게 되고 뒤에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부분은 KL 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죠. 여기 EPD는 그냥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여기 2는. 그래서 이게 KL 다이버전스 텀으로 나오고 그래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 아래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몰랐던 무슨 메트릭인데 JSD라는 무슨 젠슨 어쩌고 디스턴스가 있는데 이것도 P랑 Q가 주어졌을 때 P와 M의 KL 다이버전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Q와 M의 KL 다이버전스를 더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0을 만족하겠죠. 0 이상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항상 0 이상을 만족하니까 결국 CG 입장,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얘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4가 제너레이트 입장에서는 이제 옵티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증명이 끝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디스크리미네이터를 K-스텝의 그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옵티마이즈를 하고 그러면 이제 옵티마이즈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식을 제너레이터에 대한 식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4, 네, 마이너스 로그 4를 옵티멀로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옵티멈이 성취될 때는 이게 0일 때니까 이게 만족되는 거겠죠. 그래서 PG랑 PD일 때 이 마이너스 로그 4라는 최적의 값, 그러니까 미니멈 값이 성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옵티멀한 값이 있냐 없냐랑 그거를 이제 찾을 수 있냐 알고리즘을 통해서 컨버전스를 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 섹션을. 그래서 이게 PG가 P 데이터로 컨버지 한다는 증명인데 이게 이 식이 이 PG에서 컨벡스라는 게 뭔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여기에서 아마 PG가 이 부분에만 나오니까 여기서 PG에 대해서 이 함수가 컨벡스하고 컨벡스하면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결국은 컨버지 하게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뭔가 함수 해석학적인 내용은 그냥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겐의 핵심이고 좀 나름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없는 걸로 알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익스페리먼트 부분인데 여기 보면 파슨 윈도우 베이즈드 로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로 그 라이클리후드를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에스티메이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파슨 윈도우 베이스드가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위키에는 그렇게 네, 이거를 파슨 윈도우 베이스 에스티메이션을 치니까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으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커널 에스티메이션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비모스 통계학 수업에서 들었는데 그 수업 자료를 제가 카피해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확률 랜덤 베리어블 x의 덴시티를 이제 덴시티를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사실 식은 이거 유도 과정이 좀 복잡한데 그냥 생략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x1부터 xn까지 있을 때 새로운 x에 대해서 이 덴시티가 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를 중심으로 하고 스케일이 h인 가우시안 이 커넬에 넣는 거예요. 이 랜덤 베리어블을. 그래서 넣고 이거를 n 곱하기 h로 나눠주면은 이게 그 estimated density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h가 사실은 그러니까 스케일 팩터에 해당하죠. 이걸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골라주는 거는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치하는 것처럼 뭐 K-fold 크로스 발리데이션 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도 그 K-fold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사용했다고 하고 이게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겐으로 생성된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되게 아까 VA와 같이 엄청 블러리하지 않고 되게 제대로 잘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겐에 되게 언스테이블한 부분들이 많은데
되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모드 콜랩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걔는 설명했을 때 이게 미니맥스 프로블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이게 미니맥스 말고 맥스 미니 프로블럼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단 여기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해주는 거니까 D가 옵티마이즈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재구실을 못하니까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일 헷갈리는 이그젬플 하나로만 생성을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이거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학습이 제대로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게 괜히 학습이 잘 안 되면 예를 들어 엠리스트 같으면 그냥 계속 1, 1, 1, 1, 1 이렇게만 생성을 하는 모습도 네,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논문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가정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일반적인 함수 공간을 뉴럴 네트워크로 정의하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최적화라기보다는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죠. 그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or라는 티어렘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멀티레이어 퍼센트론이 어떤 함수든 잘 approximate 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 근데 그게 이론이 성립한다고 해도 그게 맞다고 해도 우리가 어쨌든 레이어를 설계해야 하잖아요. 뭐 CN, 뭐 컨볼루션 넷을 얼마나 넣을지 또 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얼마나 넣을지 이런 것들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터가 아닐 수도 있고 이제 D가 글로벌 옵티머로 수렴할 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문제죠. 그리고 그 아까 K 스텝 동안 D를 먼저 트레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K를 어떻게 정할지도 문제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걔네 문제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옵티멀하게 먼저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이 오리지널 겐 페이퍼랑 유재준님의 블로그를 좀 참조했고 그리고 박성원 교수님이 비모스 통계학 강의 자료를 조금 빌려왔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없는 걸로 알고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엑스트라 논문 발제를 맡은 산업공학과 박상재입니다. 제가 고른 논문의 제목은 Focal Loss for Dense Object Detection이고 이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논문이 이제 Focal Loss라는 새로운 로스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에 적용하는데 이제 그 포컬 로스가 이제 얼마나 효과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저자들이 만든 모델이 레티나넷이라는 모델인데 이 레티나넷의 모티베이션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 하나 갖다 놨는데 이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한 연혁표 같은 건데 이제 보면 이제 과거로부터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어 오다가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이제 바로 논문이 나와가지고 이제 잠깐 주춤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딥러닝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었는데 이제 크게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로 이제 한 번의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는 모델들, 그러니까 뭐 욜로 같은 모델들이 원 스테이지 디텍터인데 그런 원 스테이지 디텍터 모델들과 이제 두 번의 리그레션 과정을 거친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규 세션 때 간략하게 알아봤듯이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 비해서 속도는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정확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표에 보시면 이제 2017년 말쯤에 레티나 넷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정규 세션 때 듣는 강의는 이제 2017년 강의라 가지고 거의 언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 스테이지 디텍터의 정확도가 왜 떨어지는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나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 상관없이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클래스의 불균형이 큰 문제로 계속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어떤 이제 물체가 어디 있다는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박스를 만드는데 그 박스에 이제 나타내는 게 거의 대부분이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물체가 아니고 배경이라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서는 이러한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예를 들면 RCNN 계열의 이제 모델들을 보면 셀렉티브 서치라고 이제 이미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박스들을 고르는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따로 두 번째 이제 그 리레이션에서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이제 foreground 이미지와 백그라운드 이미지 간의 그런 데이터 비율을 조정하는 샘플링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어, 디텍스의 특성상 이 내에서 이제 그리드를 나가지고 막 골고루 오브젝트의 위치와 크기 추측하기 때문에 이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지 내것도 이제 이게 분류하기 쉬운 그런 배경 추측 중 대부분이 이런 이지 네거티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이지 네거티브가 아주 많게 나오게 되는데 얘네가 이제 학습 과정을 압도해서, 그러니까 로스 펑션에서 이제 이지 네거티브에 관한 로스를 줄이는 쪽으로 그런 비정상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다룰 때 사용했던 로스 펑션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브젝트의 유무를 이제 어떤 라벨을 이제 y는 1 또는 마이너스 1로 분류하는, 그러니까 뭐 1을 뭐 오브젝트가 없고 막 마이너스 1을 오브젝트가 있는 그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에서 로스 펑션은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보면 이제 P라는 게 이제 그런 예측한 확률이고 Y가 이제 실제 라벨이 되는데, 그래서 뭐 Y가 1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P, 그리고 여기 그 밖의 경우 여기서는 바이너리 케이스니까 Y는 마이너스 1일 때인데 그때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P로 해가지고 이런 값을 가지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였고, 그냥 더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항상 Y가 1일 때 1일 거라고 예측하는 확률을 P라고 두면 이제 실제로 Y가 1일 때 PT가 P고 이제 그 밖의 경우에는 1-P로 PT라는 값을 설정하면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렇게 더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건 식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PT라는 값이 그러니까 0.5보다 큰 값을 훨씬 큰 값을 가지게 되면 이제 사실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니까 이제 분류하기 쉬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시 네거티브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마이너스 로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내게 되는데 한 0.5보다 큰 이제 한 PT가 한 0.9일 때 로스 값을 보면 이때도 한 0.1로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값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예시로 이제 불균형 데이터인데 이제 10만 개의 이제 이지 이그젬플이 있고 이제 100개의 이제 어려운 이그젬플이 있다고 치면 이건 비율이 지금 1000대 1로 되게 불균형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로스를 계산해 보면 이 10만 개가 0.1의 로스를 가지니까 만이라는 로스의 값을 갖게 될 거고 이제 100개는 2.3이니까 230이라는 즉 40배가 차이가 나는 그런 로스를 가지게 돼서 이렇게 많은 이지 네거티브로 인해서 학습이 압도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 기존의 로스 펑션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바꿔서 이를 보완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인데요. 이제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기존 방법인데 기존 방법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여기 크로스 엔트로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가중치 알파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y가 1일 때는 알파를 곱해주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가지고 로스를 계산해주게 되는데 보통 알파 값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그러니까 빈도의 역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 뭐 클래스 비율이 1대 1000이면 그러니까 이지한 게 1000개 있고 뭐 하드한 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비율이 이제 1000이니까 1000분의 1이니까 그 역수인 1000을 이제 y는 1일 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렇게 알파 값을 그냥 클래스 비율의 역수로 둘 수도 있지만 이제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로 생각해서 크로스 발리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직접 값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설명한 이유는 이제 포컬 로스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컬 로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 자리에 이제 1 마이너스 PT의 감마승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도 당연히 PT라는 게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이 자체의 값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지 이그젬플에 웨이트를 줄인 로스 펑션은 없을까에 대한 답으로 포컬 로스라는 로스 펑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마이너스 PT의 감마승을 그냥 모듈레이팅 팩터라고 부르기로 하고 약간 조절해주는 개수고 이 감마라는 이제 값을 포커싱 파라미터로 이제 라고 부르는데 얘는 보통 0에서 5 사이의 값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컬 로스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그젬플을 잘못 분류하고 PT가 작은 값인 경우에는 이제 1-PT의 감마승이 이제 1-PT라는 게 거의 1과 유사할 거니까 이제 감마승을 해줘도 거의 1과 유사한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 로스 함수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랑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올 거고, 근데 만약에 이그젬플을 제대로 분류하고 PT가 거의 1과 가까운 값을 가질 때는 이제 1-PT라는 값이 0.000 얼마의 값을 작은 값을 갖게 되니까, 근데 거기다가 감마승을 취해줬으니까 더 0의 근사한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기존 크로스 엔트로피에 비해서 웨이트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제 이 저자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감마가 2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예시니까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프를 오른쪽 그림은 이제 감마의 값에 따른 그래프인데, 이제 파란 색깔 선이 이제 감마가 0일 때니까 이 값이 1이 되면서 그냥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인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감마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런 웨이트가 조정되는 게 더 많이 조정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0.5
한 0.9 정도로 예측했을 때는 0.1의 값을 가졌는데 지금 감마가 한 1일 때만 가도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포컬 로스 펑션을 이제 어떻게 정했는지 알았고 이제 모델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모델 설명하기 앞서서 중요한 거는 이제 논문의 저자들도 계속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이제 모델을 어떻게 구성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모델 이름 레티나넷인데 이 레티나넷이라는 거는 이제 레스넷의 구조 위에 이제 FPN이라고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의 구조를 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FPN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서브 네트워크를 2개 가지고 있는 그런 크게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FPN이 뭔지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논문의 링크는 여기다가 걸어놨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일단 뒤에서 더 설명할 건데 일단 대략적으로 이제 구조를 보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보통 어떤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뭐 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약간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했는데 얘는 이제 그쪽 부분만 다르다고 뒤에 이제 그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이제 FPN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되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레솔루션이라고 해상도를 줄여간다는 그러니까 이미지의 사이즈를 점점 줄여가면서 피처를 얻는 과정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피처를 얻고 다시 얻은 피처를 바탕으로 다시 해상도 그러니까 이미지의 사이즈를 키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피처와 더해주는 작업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서 이제 서브 네트워크들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요. 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처 피라미드라는 건데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이 이제 예전부터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작은 물체를 탐지해내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방법론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먼저 여기 A에 지금 피처라이즈드 이미지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원시적인 방법인데 입력 이미지 자체를 여러 크기로 리사이즈한 뒤 각각의 이미지에서 물체를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딱 보시다시피 그냥 연산을 되게 많이 해서 네, 계산 비용이 크다는 것을 큰 단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B는 이제 싱글 피처 맵으로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얻은 최종 단계 피처 맵 여기 맨 위에 있는 그런 피처 맵이 있는데 이 피처 맵을 통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욜로 같은 것도 이제 약간 알렉스넷 같은 그런 CNN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고쳤다는 걸 거쳐서 예측을 했는데 하지만 단점이 이제 욜로 모델도 작은 물체들을 다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듯이 작은 물체들에 대한 정보가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 C의 피라미디얼 피처 하이어라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생성되는 피처 맵들을 다 활용하는 건데 그 각각의 피처 맵에 대해서 이제 각각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SSD 모델이 약간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고 근데 단점은 이제 각각의 피처 맵이 약간 이렇게 따로따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니까 이제 상위 피처 맵으로 갈수록 얻게 되는 정보가 있을 건데 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한 게 이제 D의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여기 레티나넷에서 사용한 방법인데요. 보시면 이제 신경망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똑같이 통과하면서 피처 맵들이 똑같이 생성되고 근데 가장 상위에 있는 피처 맵을 다시 이제 사이즈를 늘리면서 이제 피처를 합쳐준 후 각각의 이 단계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에 있는 피처 맵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합치냐 이건데 보통 이거 뭐지?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이제 레이어가 한 층씩 높아질수록 해상도가 2배씩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가로 세로로 이제 2분의 1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상위 피처 맵이랑 이제 하위 피처 맵이랑 합칠 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합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업샘플링 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제일 단순한 니얼리스트 네이버 업샘플링이라고 여기 오른쪽 그림에다가 첨부해놨는데 이제 똑같은 값으로 이제 늘려가지고 늘리는 그런 업샘플링 과정인데, 네, 그렇게 통해서 다시 사이즈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혹시 채널 수가 다르다면 이제 1곱하기 컨버리셔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널 수를 맞춰주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FPN의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FPN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티나넷에서 서브넷인데 저도 이제 자세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세하게 갖고 오진 않았고, 보시면 이제 레티나넷은 이 7층의 FP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각 층의 피처 맵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앵커 박스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앵커 박스라는 용어도 처음 나와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 약간 바운딩 박스랑은 다르게 약간 종횡 가로 세로의 비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박스를 사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 이름이 그냥 앵커 박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서브넷이 2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서브넷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백본 네트워크로부터 나온 이제 아웃풋이 있을 건데 그 아웃풋으로부터 컨버리셔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컨버리셔널 네트워크를 수행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 W 곱하기 H에 왜냐면 이 각 층마다 이 사이즈가 다를 거니까 이게 있을 거고 그리고 채널이 KA개가 되는데 이게 왜냐면 저희가 K개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각 앵커 박스에서 K개의 오브젝트 클래스 확률을 예측할 거기 때문에 앵커 박스의 개수랑 클래스의 개수랑 곱해져 가지고 채널의 개수가 KA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을 통해서는 이러한 예측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브넷인 이제 박스 리그레션 서브넷에서는 이제 이 앞에 이 모델로 아웃풋으로부터 이제 똑같이 이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A개의 앵커 박스가 이제 실제 오브젝트가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제 상대적인 뭐 좌표 4개 뭐 X, Y, WH의 상대적인 좌표를 가진다고 해가지고 그 욜로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앵커 박스가 4개의 이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W 곱하기 H 곱하기 4A 사이즈의 텐서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론하는 과정은 욜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논 맥시멈 서프레션으로 이제 비슷하게 예측한 값들을 이제 하나의 값으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몇 개의 이제 그 바운딩 박스만 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인데 이제 레티나넷의 실험 결과인데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이제 같은 원 스테이지 디텍션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 선과 이제 주황색 선이 이제 레티나 모델인데 기존의 방식들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투 스테이지 메소드와 이제 원 스테이지 메소드를 같이 한꺼번에 놓고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인데 물론 속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놀랄만한 게 이제 투 스테이지 메소드보다도 높은 정확도의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제 이 레티나 넷이 원 스테이지 디텍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 스테이지 디텍터들보다 좋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막 새롭고 어려운 방법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약간 로스 펑션을 약간 변형한 것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에서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그 피처 퓨전 슬라이드 8쪽에서요. 네, 다시 공유할게요. 네네. 어, 네. 여기 말씀하신 건가요? 그 원 네. 곱하기 원 콤브가 그러면 이것도 학습되는 파라미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로 고정해놔서 약간 복사 붙여넣기처럼 하는 건가요? 아, 근데 이게 제가 그 뭐지 FPN에 관한 논문에서 이게 가져온 거라 가지고 이제 1 곱하기 1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쓴다고 했는데 여기 레티나 넷에서는 채널 수를 256으로 고정시켜 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여기선 이 모델에선 따로 이제 그 1 곱하기 1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네. 그건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그 학습되는 파라미터 아마 포함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겠죠? 아무튼, 네. 네. 그냥 걸려서 물어본 거였고, 또 그 이포컬러스가 오브젝트 디텍션 말고, 그 클래스 임밸런스인 태스크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로스인가요? 어, 그 약간 이 포컬 로스라는 제가 말을 네. 제가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그런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포컬 로스가 이게 지금 오브젝트 나온 배경이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막상 물체가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물체가 없는 곳이 방금 많아요. 말하신 게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다시 끊기나요?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들리시나요? 이제 들리나요? 네, 들으신 거 맞죠? 어, 네, 이제 들리시나요?